안녕하세요. 문학추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입니다.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1935년 헝가리 태생의 작가입니다. 그녀가 어린 시절에 발발했던 제2차 세계대전은 그녀의 삶과 작품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1956년에는 조국 헝가리에서 일어난 혁명의 여파를 피해 스위스로 망명하여 생활했습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며 남편과도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지만 글을 쓰기 위해 프랑스어를 배울 정도로 의지를 보였죠. 작가로서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시작은 그다지 순탄치 못했습니다. 문단과 대중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로 지금도 많은 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작가입니다.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은 사실 연작소설입니다. 비밀 노트, 타인의 증거, 50년간의 고독 등 세 소설을 묶은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과 뒤이은 동유럽의 공산혁명을 배경으로 인간 내면의 깊은 밑바닥을 휘젓고 있는 소설입니다. 독자들은 이 작품의 자극적이고 불편한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양한 매체에서도 다루면서 유명세를 탔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루카스와 클라우스란 이름의 쌍둥이입니다. 그들은 외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고 나중에 클라우스는 외국으로 떠나고 루카스만 남는데요. 루카스에게는 야스민이란 애인이 생기는데 그녀에게는 마티아스라는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혁명당국의 간부인 페테르도 등장하죠.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살 전후의 어린 나이로 추정되는 쌍둥이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대도시를 떠나 국경 근처 소도시 외곽에 있는 외할머니의 집에 맡겨집니다. 전쟁이 시작되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할머니는 탐탁지 않은 결혼을 하고 10년 만에 아이들을 맡기러 온 딸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쌍둥이를 맡기고 떠나고 아이들은 할머니의 멸시와 천대를 견디며 나름의 생존 전략을 터득하기 시작하죠. 그들은 몸과 마음을 고통으로부터 단련하겠다며 서로 매질을 하거나 욕을 주고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장인과 기머거리 연습을 하거나 단식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할머니가 시키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아이들은 숲에서 죽은 군인의 사체를 발견하고 총과 수류탄 등 무기를 습득해 할머니 몰래 집 근처에 감춰두죠. 그러면서 그들은 종이와 연필을 구해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글을 쓰기도 하면서 지냅니다. 세월은 조금씩 흘러가고 어느 날 아이들은 도시의 신부가 한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신부를 찾아가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죠. 신부는 아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어 입막음을 하는데 그러면서 신부의 하녀와 친분을 쌓게 됩니다. 한편 할머니의 집에는 외국 군대의 장교가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쌍둥이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교의 만행과 상관없이 그들이 구사하는 외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당번병을 통해서 외국어를 습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쌍둥이는 신부가 사는 사제관의 장작 더미에 예전에 얻었던 폭발물을 넣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녀가 이를 아궁이에 넣었다가 폭발해 큰 부상을 입죠. 장작을 패서 사제관에 납품하곤 했던 쌍둥이가 용의선상에 오르고 형사로부터 극심한 고문을 동반한 신문을 받지만 끝내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고 풀려나게 됩니다. 전쟁은 격화되어 가고 적군이 진격해온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느 날 쌍둥이의 엄마가 새로 낳은 아기를 안고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하죠. 하지만 쌍둥이는 엄마를 따라가려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폭발물이 터져 엄마와 아기는 죽고 맙니다. 결국 전쟁은 적군의 승리로 끝이 나고 할머니와 쌍둥이가 사는 마을에도 적군이 들어와 국경을 봉쇄하고 새로운 차일체제를 만듭니다. 몇 년 후에 할머니는 사망하고 쌍둥이의 아빠가 찾아와 국경을 넘어갈 것이라고 하는데 쌍둥이는 아빠를 안내해 삼엄한 경계 속에 있는 국경으로 가죠. 쌍둥이는 아빠를 앞세우고 가는데 아빠는 지뢰를 밟아 폭사하고 둘 중 하나만 국경을 넘어가고 남은 하나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온 루카스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혁명당국의 간부인 페테르를 통해 신분증을 교부받죠. 그러다 어느 날 야스민이라는 여자가 어린 아이와 함께 루카스를 찾아왔는데 아이의 이름은 마티아스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루카스는 그들을 받아들여 함께 지내기 시작하고 불구로 태어난 아이 마티아스를 돌봐주죠. 그는 책을 읽고 싶어 빅토르가 운영하는 서점을 찾아가지만
당시에 많은 책들이 금소로 지정되어 있었고 결국 그는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책을 빌리러 간 루카스는 거기서 클라라라는 이름의 여자를 알게 되고 그 이후 그는 틈틈이 클라라를 찾아가면서 클라라의 애인과 갈등을 빚어 경찰서에 불려가기도 하죠. 얼마 후에 루카스와 함께 지나던 야스민은 마티아스를 남긴 채 수도로 떠나버리고 루카스는 시내에 있는 빅토르의 서점을 인수해 거기서 마티아스와 함께 살아갑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서도 루카스는 마티아스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데 그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마티아스를 위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서점에 불러들여 함께 놀도록 허락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티아스는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되고 루카스는 크게 상심하죠. 세월이 흘러 정권은 다시 바뀌고 국경을 넘었던 루카스의 쌍둥이 클라우스가 돌아와 루카스의 서점을 찾아가서 서점을 봐주고 있던 페테르를 만납니다. 페테르는 그를 그 사이 사라졌던 루카스라고 착각하지만 클라우스는 자신이 루카스가 아니라 그의 쌍둥이 클라우스라고 소개합니다. 페테르는 클라우스의 말을 그다지 믿진 않았지만 루카스는 떠났고 자신이 서점을 대신 운영해왔다고 이야기하며 그가 남겨둔 기록들을 클라우스에게 넘겨주죠. 클라우스는 여권의 만기를 계속 연장하며 지냈는데 결국 여권이 만료되어 보호소에 수감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릴 때 재활원에서 생활했는데 그의 부모들은 그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어느 날 재활원이 전쟁통에 공습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한 수녀가 클라우스의 손을 잡고 국경 근처 한 소도시에 있는 노파의 집에 찾아가 그를 맡겼고 그는 노파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클라우스는 할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며 지내면서 종이와 연필을 구해 틈틈이 허구의 이야기를 쓰죠. 그가 15세가 되었을 때 할머니는 사망하고 한 남자가 찾아와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달라 하는데 클라우스는 그를 안내합니다. 그러다가 앞서가던 남자는 지뢰를 밟아 폭사했고 그때 클라우스는 국경을 넘어 50살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는 외로움에 못 이겨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루카스라는 쌍둥이와 함께 한다는 상상을 하며 살아왔고 50살이 되고 형제를 찾으러 왔다며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클라우스는 자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수도로 향하고 거기서 클라우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를 찾아갑니다. 클라우스는 클라우스에게 자신이 루카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그의 잃어버린 형제라고 주장하죠. 클라우스에게는 잃어버린 형제 루카스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는 클라우스가 루카스란 사실을 부인하고 떠나보냅니다. 그를 떠나보낸 클라우스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데 사실 그와 루카스는 쌍둥이 형제였는데 불운한 가정사로 인해 헤어졌었죠. 루카스는 재활원에 보내졌고 클라우스는 안토니아라는 여자의 손에 자라게 되었는데 안토니아는 쌍둥이의 아빠와 불륜관계로 사라라는 딸까지 낳은 여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쌍둥이의 엄마는 남편을 살해했고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만 것이었죠. 나중에 클라우스는 안토니아를 떠나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살면서 쌍둥이 형제 루카스를 기다리며 살아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찾아온 루카스, 자신의 이름 클라우스란 이름으로 살아온 그를 모른 척 돌려보냈죠. 결국 루카스는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고 클라우스는 그가 묻힌 묘지를 방문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카스와 클라우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인공인 루카스와 클라우스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3부에 가서 모든 비밀이 풀리기 이전에 1부에서는 주인공이 쌍둥이인지 아니면 동일인물인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되고 2부에서는 중심 인물이 루카스인지 클라우스인지 혼동스럽게 하죠. 어쨌든 루카스와 클라우스라는 이름의 쌍둥이는 소설 속에서 실존했는데 이들은 시대적 배경과 무관치 않은 상징적인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는 헝가리 출신의 작가이고 20세기 초중반 그 시대 동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혼란스러운 전국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 중 하나죠.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나중에는 소련에 의해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는 등 갈등과 혼란이 연속되던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이 소설은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루카스와 클라우스가 소설 속에서 보여주는 행보는 헝가리의 모습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1부에서 마치 한 몸처럼 붙어다니던 쌍둥이 루카스와 클라우스는 1부의 마지막 장면에서 국경을 넘던 아버지의 폭사와 함께 헤어지게 되죠.
하나는 그대로 국경을 넘어 가버렸고 다른 하나는 다시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와 고국에서 계속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헝가리, 아니 어쩌면 유럽 전체의 갈라진 정체성을 상징하는 설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방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으로 갈라서게 된 유럽의 모습을 서로 갈라져 살아가게 된 쌍둥이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이죠. 정체성이 서로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심지어 이름의 철자마저 완벽하게 같은 두 형제처럼 원래 유럽 세계는 하나의 문명권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의 유럽 세계는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 루카스와 클라우스 같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러고 보면 두 사람이 갈라져 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 아버지의 폭사는 어쩌면 이전 시대의 유럽 문명의 종말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이 작품의 쌍둥이 설정은 시대의 아픔을 겪은 동시대 유럽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은 다소 잔인하고 선정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작품은 존재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소설은 시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인 물음을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데 존재의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가 그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 실존했다는 증거를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가는 존재의 증거는 다름 아닌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버지의 폭사 이후에 고국에 남게 된 루카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2부 말미에 이르러 갑자기 자취를 감추죠. 그리고 국경을 넘어 들어온 클라우스가 루카스를 찾아와서는 그의 행방을 묻는데 루카스의 과거를 봐왔던 페테르가 그의 기록물을 넘겨줍니다. 루카스의 기록물을 얻게 된 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이것이 루카스의 존재의 증거이겠군요. 루카스가 남긴 기록물이 그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작가의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는 소설 속 인물은 바로 서점주인 빅토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토르는 누나와 함께 산다며 루카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을 넘기고 떠나버리는데 그의 목표는 책을 써 남기는 것이었죠. 나는 이제 깨달았네, 루카스. 모든 인간은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걸.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이런 결연한 의지와는 달리 그는 결국 책을 쓰지 못한 채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고 말았지만 존재의 증거가 기록에 있음을 보여주는 극적 사례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역사적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인정하는 근거는 남겨진 기록물에 있죠. 반대로 기록에 남겨지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은 존재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채로 잊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하며 기록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잊혀질 걸세.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흔적도 없이 스쳐 지나갈 뿐이네. 인간이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이유는 어쩌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무의식의 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관통하는 거짓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의 본질이 그럴듯한 허구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이 작품은 이를 너무나 훌륭히 구현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주인공인 루카스와 클라우스 형제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는 등장인물들의 거짓 때문이었죠. 루카스는 자신의 본명을 숨기고 형제의 이름이 클라우스로 행세했고 진짜 클라우스는 자신을 찾아온 루카스를 보고도 정체를 숨긴 채 돌려보냅니다. 게다가 모든 진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3부의 관점에서 보면 1, 2부 전체가 거짓 투성이로 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사실 이 소설은 각기 달리 쓰여진 세 가지의 소설을 엮은 것이므로 작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엮여있는 상태로 새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이 소설은 거짓으로 점철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것은 거짓의 내용 자체보다는 거짓을 지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거짓을 지어내는 이유는 그 의도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간에 타인을 속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을 지어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짓말에 불과했다. 내가 이 도시에서 할머니 집에 살 때 분명히 나 혼자였고 참을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즉 내 형제와 나라는 우리를 상상해왔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루카스는 참을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형제 클라우스와 함께 있다는 거짓을 지어내 스스로를 속이려 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짓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감추기 위한 궁여지책의 일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미화시키고 있었던 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있었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얘기를 쓴다고 했다. 현실의 고통과 비참함을 이겨내는 수단으로서 거짓을 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아픔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존재의 3가지 거짓말 쭈삐였습니다. 자극적인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문학 쭈삐였습니다. 감사합니다.